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시장은 정말 대단한, 그죠? 네. 지수가 75%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150% 올라야 되는데, 그죠? 수익이 계좌가. 그러나 만만치 않다. 일단은 뭐 26년을 보더라도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요. 예, 내년에는 뭐 반도체는 머스트 해보죠. 언제까지 반도체가 좋을까요? 일단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2026년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1,400조 정도에 대한 규모인데 네. 그 가운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한 28에서 30% 정도는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AI라는 키워드를 달고서 메모리 시장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번만 본다 하더라도 2025년 기준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나로 한 445조 정도 했더라고요. 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했고 물론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관련돼서 노이즈도 이제는 많다. 왜냐하면 재무가 탄탄하지 않은데 너무 투자만 집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또 문제성도 제기가 됐긴 했지만 또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예전에는 AI가 이제 굉장히 좀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 아니라 IT가 이제는 경기 민감 사업이 아닌 AI 인프라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 호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네. 산업이란 것도 사실은 요즘은 빨라졌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이 사이클이란 게 있어요, 그죠? 뭐 석유든 반도체든 좋아지면 한 4, 5년 좋아지고 한 3년 또 쉬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갑자기 좋아져 갑자기 식으니까 사실 내년도 뭐 내년 쭉 간다 반도체 앞으로 몇 년 좋다. 이런 얘기를 장담을 못 하겠어,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도 이 분위기를 상반기까지는 이제 밀고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AI 쪽에서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투자하는 회사는 고민이지만 반도체 회사는 이제 좋다는 거죠. 수요가 있고 가격도 오르고. 네,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물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보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로 메모리 기업들을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런 리포트들도 나왔고 네. 월가에서 전반적으로 형성된 분위기도 그걸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기술주들은 밀렸지만 마이크로는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그 이야기를 달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하면 사실 마이크로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껌이죠, 마이크. 네.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월등한 데 비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다 한다면 결국 지금은 메모리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뭐 SK 하이닉스는 ADR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이쪽 메모리 기업들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매력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시에 상장돼 있으면 정말 뭐 대단하죠. 근데 한국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죠. 지금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아니라 반도체는 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실적이 지금 자고 나면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뭐 HBM 쪽이 고부가 가치이기도 하지만 DRAM 쪽이 워낙 좋고 가격이 엄청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주를 안 받은 상태에서 증서를 선으로 증설하고 그다음 후수주를 받는 그런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선 주문을 받고 후 증설하는 그런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범용 디램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치가 천정부지로 쏟아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세대 전환이 나오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모델들은 그럼 계속 소진이 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HBM3 이 12단과 16단도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자체 AI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HBM3 이 12단과 16단을 채택을 하고 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 HBM3 2에 대해서 H200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HBM4 시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HBM4가 나오면 당연히 가격은 더 올라가서 책정이 될 거고 이런 범용 디램 HBM 시장 다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 그리고 물량을 받고 싶어도 절반 정도밖에 고객사에게 못 주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안 좋게 볼 요소는 없지 않냐. 범용 디램 HBM 시장 다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조금 수요가 늘 걸로 수요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거든요. 선제적으로 수요가 늘 걸로 생각하면 증설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죽는 걸 아는 거죠, 그죠? 네. 서로 그래서 이제 증설을 하지 않고 소위 이제 치킨 게임 하지 않고 네. 공급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런 효과를 지금 뭐 아니 반도체 D램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50%예요. 네. 야 정말 대단한 그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또 최근에는 이제 AI에 따른 그 수요와 함께 엔비디아 칩을 이제 중국에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면 이제 뭐 특별히 삼성 쪽도 해서 호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수출 허가는 받았는데 결국 중국이 이거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게 좀 관건이라면서요. 네. 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물론 뭐 창신 메모리 여러 가지 지금 중국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여기까지 기술했다. 항상 이런 네. 어떤 산업이든 항상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고 또 우회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곧 기술에 대한 좀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H200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대 요인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도 실적 추정치를 잡았을 때 중국 쪽 매출을 빼고 잡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중국까지 가담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보다도 더 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칩이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미국도 사실은 이게 풀어줘도 되나 싶은데 트럼프가 뭐 통행세 받으려고 하는지 풀어준다고 그러고 미국도 의회에서 반대 심하거든요. 근데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필요 없다라고 할지 그죠? 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기업 입장에서 받고 싶죠, 네, 그죠? 그렇죠. 기업은 받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할지가 모르는. 어쨌든 중국이 이거를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 특별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이 효과는? 일단 시장에서는 네.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술적인 우위 때문에 이제 H200에 HBM3 12단과 좀 16단, 그러니까 12단, 6단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점유율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퀄테스트 HBM3 이 12단, 16단에 대한 통과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의 물량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인데, 그죠? 일단은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수요도 늘고 있고 그걸 우리가 HBM 시장을 독주하고 있고 디램도 좋다. 삼성은 특별히 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게 조금 그냥 기대감일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삼성은 애플이랑 테슬라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뭐 원하는 사업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네, 수주가 받았죠. 네. 받았다라는 부분은 향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이고 또 레퍼런스 확보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적자가 컸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너무 고전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적자가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때문에 이제는 수주 자체를 받아가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적인 측면으로 저는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운드리 적자폭을 줄이고 D램 쪽, 지금 HBM 이쪽으로 해서는 또 수익성이 더 올라가고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도 이제는 뭐 수율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TSMC와 견주기도 어렵고 네. 점유율 격차도 너무나도 크기는 하지만 이제 계속 바닥을 뚫고 가다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사업부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적자만 없어도 삼성전자 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쵸. 그죠? 네, 네. 적자만 줄이고 지금은 수익성은 사실 잘 안 나는데요. 미국 간 것도 그렇고 일단 매출이 일어나서 그죠. 적자만 줄이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 좀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다, 그죠? 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파운드리가 있는 그 다음에 이 가전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가 좋긴 한 것 같아요.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뭐 로봇 쪽으로도 사실 삼성전자가 좀 더 특화된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에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독일의 또 한 기업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넓혀나가는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그룹사로 봤을 때 뭐 바이오도 갖고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력도는 너무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의 매력도는 예전에 부진했던 SK 하이닉스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를 보면 훨씬 기대감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좀 더 기대 심리는 커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 보면요. 목표가 삼성전자가 목표가 먼저 갈까요? 하이닉스가 먼저 갈까요? 이런 애꿎은 그 질문들을 우리는 출연자들에게 맨날 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올 때는 삼성전자가 16만 원이 빠르겠느냐, 하이닉스가 100만 원이 빠르겠느냐. 오늘은 삼성전자 2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목표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얼마든 간에 시중에서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한 대략 16만 원 정도잖아요. 상당히 네. 그죠. 하이닉스는 물론 100만 원도 있지만 한 80 몇만 원, 네, 그죠? 맞아요. 88만 원, 한 8, 90 정도라고 네. 하면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목표가를 시중의 타겟 프라이스를 누가 먼저 갈까요? 정말 어려운데 네. 일단 HBM4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먼저 도달하는 종목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2월달 두 기업 모두 양산을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HBM4 쪽으로 퀄테스트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구동 속도라던가 그리고 전력에 대한 효율성에 테스트 최고 점수를 받았다.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점수를 부여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도는 만큼 HBM4 쪽으로의 이런 3 쪽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패를 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4에서는 승기를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턴키 전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다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나 마진 쪽에서 이 기술력에 대한 인정만 받는다고 한다면 훨씬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 탄력도는 좀 더 가파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TSMC와 함께 협력을 하는 구도로 HBM4에서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서 여전히 이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숙련이 됐다 하고 시장이 평가를 한다면 그때는 SK 하이닉스의 탄력도라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월 9일에 이제 ADR 관련돼서 재공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시장이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행방이 좀 더 탄력도가 있는 종목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근데 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A, B 이거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대답하신 듯한데 또 뭐 확실하진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업별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를 먼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단을 챙겨봐야 되는데 뭐 4분기 그 잠정 실적이 1월 초에 나오잖아요. 8일인가 9일에 나오는데 뭐 15조, 16조, 뭐 20조 막 불러. 네. 결국은 그거는 HBM도 그렇지만 결국 D램 쪽에 D램. 이 좋아지니까 그러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추정치를. 네.
이익 전망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자고 일어나면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0조 쪽으로가 좀 무게중심이 제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아침에 하는데 어디 그 H 신문에서 20조를 썼는데 뭐 가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뭐 갑자기 15조 후반대에서 20조 막 부르는 건데 아닌 말고인데 네. 예,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대략 그럼 그 언저리 시장 생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저도요. 그런 시장보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면 지금 197%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익이.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과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또 내년 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양사 합산해서 200조 넘어간다. 네. 그리고 각각 뭐 115조다. 막 난리가 지금 나는 그런 상황인데 4분기 실적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지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건 2026년의 영업이익이 정말 엄청난 레벨업,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지금 한 170% 늘어나는 그런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디램 시장이 이제 범용 디램 시장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해질수록 삼성전자는 더 이익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20조 전후로 해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이 4분기 때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 뚜껑을 열었는데 너무 좋다. 그럼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 좋죠. 하이닉스도 좋고 반도체 다 좋습니다. 불안한 게 뭐냐? 다 좋다고 그래. 그렇죠. 시장은 항상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이고 그 엇갈린 의견 속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일방향으로 다 좋다고 하는 게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다 좋다고 보는 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불안한 요인들이 이제 별로 없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헤맸잖아요. 한 2, 많이 3년간 헤맸죠. 네, 많이 헤매면서 정말 언제 정신 차리나 그랬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뭐 잘했다기보다 제 궤도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에 이제 받쳐준 거고, 그죠?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삼성이 안 하는 HBM을 가져와서 완전히 대박을 한번 대박. 터뜨리는 거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의 입지와 하이닉스의 또 치고 올라온 삼성전자하고의 그 경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이닉스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HBM 강자라는 것을 다시 보여줬고 엔비디아와의 이런 강력한 동맹 구조에 있다라는 것이 기조가 재확인이 된 건데 이제 뭐 H200이 수출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HBM4 쪽으로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내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거기서 만약에 성과가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 물론 SK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움츠려들고 물량이 줄어드냐 이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경쟁자의 출현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진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우려가 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1월 9일에 ADR 관련돼서 제공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많죠. 이제 뭐 자사주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부분과 TSMC와 비교를 하면 TSMC 이제 자사주가 아닌 보통주로 출발을 했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간 네. 케이스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2.4% 정도면 한 10조 원 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TSMC의 일거래량이 5조 원이래요.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뒷받침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 ADR 쪽으로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어떻게 공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시장에서의 부각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좋은 사업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흑자 전환 기조로 이제 들어갔고 낸드와 디램의 호황 거기다 HBM의 강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타이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HBM4 쪽으로 그 승기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하이닉스는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쟤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HBM 시장 쪽에서 삼성이 못 쫓아오면 그 HBM4로 가면서 그 최근에 입지를 누릴 것이고 그쵸. 그렇죠. 삼성이 부각되면 하이닉스의 입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난번에 주가 급등에 따른 시장 조치 그거 이제 면제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도 맞아요. 눌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볍고, 네, DR 상장하고 실적 나오고 맞아요. 그러면 상반기는 그죠? 적어도 1분기는 그러게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어느 정도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는 포션을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죠? 뭐 주로 투탑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소부장은 가져가는데도 많이는 못 가져갈 테니까. 네. 그래도 내년에 상반기에는 이 정도는 남으세요. 라고 좀 비율을 좀 얘기해 주시면. 비중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한 30%는 담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비중이 적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70% 아니에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이제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쪽으로의 수급이 좀 분산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으로의 한 30% 정도 그리고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나눠서 20% 30% 이런 식으로 하고 남은 물량은 단기적으로 이제 내가 수급 활용을 좀 잘하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30%만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탑 반도체 투탑에 대한 전자닉스는 별로 고민은 없어요. 네,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고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소부장이 고민인 거죠, 그죠? 소부장은 그냥 쳐다보지 말까요? 근데 또 사실 이게 한번 또 판이 바뀌어서 그죠? 전자닉스는 오를 만큼 올랐잖아. 소부장이 한번 쭉 당기기 시작하면 또 사실은 상승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건데 올해는 사실 소부장은 몇몇 종목 빼고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3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 미스가 난 기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원래 같으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이 정도의 사이클이면 증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속도와 박자가 생각보다 느리다 보니까 기대를 했다가 한풀 꺾이고 계속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소부장 안에서도 우리가 시세를 이어갔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장비 쪽에서도 저는 한번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기회를 모색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전공정 관련돼서 뭐 원익 IPS라든지 그리고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시세에 좋았거든요. 탄력적인 모습을 오래 보였던 종목들이 내년에도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이클을 타고 우상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종목도 같이 우상향하는 종목들, 탄력도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그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디 집에서 바퀴벌레가 하나 확 지나가면 네. 그죠? 확 지나가면 우리 집은 바퀴벌레가 지금 한 마리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지? 쫓아가서 뭐 그릇 들어보면 바퀴벌레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에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라는 게 그게 LG엔솔이 포드하고 9조 6천억 취소했을 때 그죠? 계약 끝일까? 했는데 또 하나 나왔고 그죠? 결국 이제 LNF까지 사실상 계약해지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네.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얘기가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기보다는 기조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마음들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EU 쪽에서도 원래 그동안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금지 2035년부터 강력하게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약간은 좀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라서 안 그래도 수요가 위축되는 데 있어서 3분기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래도 4분기 걱정되고 내년도 계속 걱정되는 데라는 시장의 우려심은 이 가슴 한켠에 바닥에 깔려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려가 현실화가 된 거죠. 이런 기조가 안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줄줄이 계약 취소라든지 계약 금액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시장은 진짜 이제 심각한가 보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현실화되나 보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인데, 물론 이게 저는 어느 정도는 가격에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좀 자세하게 약간은 네, 설명을 네.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건의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다는 소식이었는데, 그렇죠. 미국의 포드로부터 9조 6천억 원,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팩 제조사로부터 3조 9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이 해지였고, 총 따지면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와,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해요. 이게 워낙 장기 계약이고 먼 일이 이게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특히 배터리팩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의 인식이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약간은 너무나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 과도한 우려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해석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당장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배터리 기업들은 수주를 길게 원래 받고 그 수주를 계산해서 공장에 돈을 들이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세워놓은 공장이 수주가 갑자기 취소돼 버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보고 진행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뭐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이제는 좀 많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이 계속 역설을 좀 따라가게 되는 부분밖에 없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결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전기차 수요 위축 이런 것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런 쇼크들이 그래도 조금은 면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분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LNF보다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지,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받쳐주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항상 쇼크가 큰 거죠. 네. 이제 성적표도 처음에 막 엄청 안 나오면 걱정하던 나중에는 그러려니, 예를 들어 그죠? 큰 게 이제 뭐 9조 6천억, 10조짜리가 더, 그 다음에 3조 얼마, 3조 5천억이었나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5천억짜리, 4천억짜리 취소되면 이제 끝이네. 이게 시장이 받아들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큰 것들이, 전기차 산업은 사실은 EV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죠. 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10조 단위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상황이 어려웠던 건데, 그러나 해석은 어차피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다음에 LG엔솔은 ESS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좋다. 거기까지 좋아. LNF.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도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죠? 네.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터졌기 네. 때문에 오히려 LNF는 주가가 더 하락폭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 LNF 소식이 나오고 나서 증권가에서 앞다퉈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사실 훼손은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24년 1월 달부터 그리고 12월 지금 현재까지의 2년 동안의 계약이었는데, 네. 어차피 계속 밀리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밀리다가 이게 수주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로스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뭐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 관련돼서 영향은 제한적이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와 계속해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LG엔솔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받을 물량이 산업 구조조정하면서 그냥 사라진 거고, 네. LNF는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걸 못해서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러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뻥친 거네요. 그죠? 네. 네. 약간,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그런
게 좀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요. 사실 예. 문제는 테슬라에 있는 예,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예. 테슬라도 주가가 한 3% 좀 넘게 밀렸는데 네. 결국 테슬라가 이렇게 행보를 보인다는 건 전기차 위축에 따른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위축, 판매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고 네. 어저께 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도 빠진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테슬라 잘못은 맞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당연히 LNF 쪽,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LNF 쪽으로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방어하려는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렸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LNF가 그동안에도 재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좀 잡음이 있었죠. 있었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더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우리가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라고 하면 그래도 뭐 테슬라가 있잖아 그래도 이럴 텐데 그죠? 네. LNF는 사실 테슬라 모멘텀 그 다음에 최근에 LFP 모멘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네. 테슬라 쪽에서 이게 실현이 안 된다는 게 충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LNF도 뭐 증권사에서 대신 리포트 오늘 에너지티 낸 거 보면 역시 테슬라하고 이제 손 끄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죠? 네. 뭐 그런 그 본사업계도는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지금 뭐 2차 전지가 새로운 계약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면을 볼 거냐 나쁜 면을 볼 거냐 한두 끝도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좋은 면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기존의 EV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ESS는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ESS 시장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기대 쪽에 무게 중심을 확 실었다가 네. 지금 EV 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간과 가격에 대한 조정 기간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부분들도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SS 시장에 기대감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ESS 수주를 시장은 더 타이트하게 확인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EV 쪽에 주춤할 때 ESS 쪽은 어떨까?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어저께, 그러니까 간밤에 미증시 보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밀리고 리튬 가격이 또 변동성이 유발되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은 이제 좀 확인을 더 하려는 타이트한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이런 계약의 취소 이런 것들은 연말이기 때문에 좀 떨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네. 이걸 이제 정말 우리는 또 뭐 나올까 했는데 1월 3일, 1월 6일 막 이런 거 계약 해지하면 정말 확 이게 연말에 털어낸 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ESS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그리고 2차 전지를 그러면 26년에 2차 전지 쳐다보지도 마. 이건 아니에요. 그죠? 네.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6년을 주목했을 때 2차 전지의 관전 포인트, 돌파구는 뭡니까? 이제 ESS 시장이 맞고요. 사실 ESS가 전체 배터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네. 저는 결국 2차 전지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고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꽤 오랜 시간에 겪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ESS 배터리가 중국 관세, 그러니까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가 상당 부분 다시 또 올라가서 48%까지 대폭 인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빈틈의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만큼 빠르게 채워 나갈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는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를 평가하는 거는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2차 전지 쪽으로의 자금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기업단에서 ESS 쪽으로의 성과가 조금씩만 나와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이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1년 안에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마음은 급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LNF를 그래도 소재 쪽으로는
제일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ESS 예. 쪽으로도 기대를 했지만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나기가 지금 오는 시기라고 한다면 약간은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 비가 어느 정도 거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의 또 올해도 중요했고 지금도 주목하는 게 이제 리튬 가격이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의 무분별한 리튬광을 제재를 해주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고 네. 그게 사실 올해 2차 전지 처음 오를 때 트리거가 됐었잖아요. 네. 예, 리튬 가격 동향이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 정부가 광산업 자원법 시행을 또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리튬 채굴 허가를 대한 수위를 굉장히 높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리튬 생산이 굉장히 집중된 중국의 지역이 있는데 이춘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네. 사용 기간이 만료된 27건의 광산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방침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CATL 관련돼서도 뭐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다라는 소식,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소식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일단 중국 쪽에서 불어온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은 이번 연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튬 가격은 바닥을 찍은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중국발 공급 변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키워드를 뽑는다면 2차 전지 이제 AI죠, 그죠?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뭐 친환경도 모든 이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게 이제 그 ESS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먼 얘기입니다만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모멘텀을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적인 전략이 세우네요, 그죠? 만약에 반도체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뭐 상반기 좋을 것이다, 상반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이제 보수적으로 상반기 때 그렇게 피크를 찍고 수급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또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는 박자적으로 거기서 어떤 그 시기에 적절한 좋은 재료들만 시장에 뿌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을 받아내는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섹터는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이런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뭐 말씀하신 ESS도 있고 또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돼서도 그렇죠. 아마 2026년이 지금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의 해로 잡고 있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 관련돼서도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면 미래 성장 쪽으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2차 전지가 사실 올해도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본 사람은 1도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나 꽤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올 때는 뭐 한 30%씩 올라오고 다시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그죠? 그런 그 사이클이 한 두세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모멘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뭐 ESS나 리튬 가격 이런 거 말고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 네. 로봇, 네. 그죠?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쨌든 대세야 뭐 반도체지만 2차 전지나 로봇이나 그죠? 이런 것들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네.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고민은 뭐냐면 그래 어쨌든 EV가 아니라 ESS다, 그죠? 네. 공감해. 그런데 그러면 ESS의 관심주로서 우리가 대장주로 탑픽을 보고 있던 게 LG 엔솔과 LNF 아니냐, 그죠? 네. 근데 두 기업을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두 기업의 이제 고민이 좀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탑픽을 바꿔야 되는 건지, 난감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오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지금 시기에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탑픽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ETF를 담아보는 게 지금 시기에 바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은 안전할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기업 개별단에서 이슈가 이제 다른 종목도 안 나오리라는 그런 보장은 당장은 할 수는 네. 없는 상황이고 또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타개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시장 수급에 대해서 약간은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과 그리고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비중이 너무 많지만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LNF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121선에 대한 지지는 좀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85,000원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기 반등은 좀 노려보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85,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이 발생을 한다면 단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버티는 힘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라인으로 보고 보유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살까라는 고민보다는 저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상반기보다는 우리가 좀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관련된 ETF 상품도 상당히 좋은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를 사면 이제 뭐 그냥 밀릴 때마다 쓰면 사면 네.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또 ETF는 재미가 없어. 투자라는 거죠. 역시 기업에 딱 하나 싣고 가야지. 그죠? ETF 사보신 분들은 그래. 역시 섹터를 사야지. 사고 나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모로 보면 LG 엔솔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야 LG 엔솔 이제 무너졌다. 소위 맛이 갔다. 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이제 ESS나 혹은 이게 모멘텀이 불면 LG 엔솔은 네, 괜찮고 그죠? 오히려 조정시 매수할 점 있는데 양극재가 그러니까 LNF가 탑픽이었는데 그러면 LNF가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죠? 에코프로 BM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죠?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LNF가 이렇게 됐으면 경쟁사를 공략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하시는 있는데. 것보다는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산업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선택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사실 저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말씀하신 어떤 산업에서 무슨 예를 들면 뭐 과자 라면 회사에서 한 회사가 실수로 그죠? 무슨 뭐 실수로 해서 그 회사가 이제 큰 타격을 받다 그럼 다른 회사가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반사수혜로. 그죠? 네. 입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산업적 네. 영향이니까 그죠? 산업적 영향이니까 섣불리 LNF가 힘들다고 해서 뭐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로 가기도 좀 어려운. 네. 결국은 2차 전지는 약간 중립적인 기준으로 틀린 거 정정해 주세요. 네. 중립적인 시각으로 ETF 위주로 가고 또 상황이 안정되게 되면 다시 주도주를 공략하는 뭐 이 정도. 네, 정리됐나요? 네. 틀린 거 있으면 네.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네. 약간 지금 2차 전지는 저도 아쉽고 그리고 아마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끝난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ETF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는 당장의 퍼포먼스 나는 거를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지지라든지 하방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발생을 했을 때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일 수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에 방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뭐 대단했잖아요, 방산이. 네. 그죠? 정말 그때는 방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그죠? 이런 종목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나던 구간인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에너지를 뺏겼고요. 네, 내년에 그래도 기대감은 있어요, 그죠? 네, 충분히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네. 좀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방산 5사 같은 경우에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무려 97%나 성장을 했고 네. 영업이익도 134%나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이 사이클이 아마 2022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사이클 자체를 타게 됐는데 네. 이게 전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산 사업을 더 확장하는 분위기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는 시장이 한 4년 정도 종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종전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는 좀 그런 분위기도 형성된 만큼 이제 해소가 되기 참 어려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한 시장에서는 10년 동안은 방위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대표적으로 등에 업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상반기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반도체라는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르면서 자리를 좀 내줬는데 그에 따른 이제 핑계나 이유들은 러우 전쟁이 끝나면 전반적인 그 방위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니 여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설령 러우 전쟁이 끝나더라도, 네. 그죠? 뭐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 무장에 대한 수요는 또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네. 네.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폴란드 쪽으로 대박 수주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규모가 4.8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한동안 좀 방산 수주가 약간은 주춤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터져주면서 이제 줄줄이 수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들을 발동을 시켰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어저께 투자 경고도 해제가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10년 동안 방위비가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특히 유럽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이쪽에서 방위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 쪽에다가 이제 GDP 대비 5%는 방위비로 써야 된다라는 네. 이런 압박의 카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메리트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납기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근데 납기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지금 공급망 차질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회적인 요인으로 침투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엄청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산주를 볼 때 그전에는 뭐 이제 수주 나오면서 뭐 엄청난 수주로 네. 해서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산도 그 섹터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뭐 이제 현대로템이 K2 전차로 대박 냈던 거고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K9 자주포부터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양한 흐름들이고요. 그에 비하면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조금 미사일이 비싸서 그런지 그죠? 네, 좀 그랬고 한국항공우주는 늘 이제 전투기 그죠? 네. 기대는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못 미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수출 이제 지역이나 혹은 이제 그 무기의 종류별로 봤을 때는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주가 흐름이 항상 좋았던 것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K2 전차, K9 자주포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현지의 기술 이전을 하고 현지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인가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예. 수주를 더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에는 폴란드 현지 생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은 이것 자체를 가장 좀 메리트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기업인가 아닌가가 저는 가장 큰 키워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조는 아마 2026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모멘텀은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에는 방사는 실적으로 가는 거고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 얘기 나오면서 이제 꽤 올랐고 이게 기업들이 되게 중복되잖아요. 네. 네. 일단 우주 모멘텀은 장기 성장 동력을 하나 채웠다라는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산주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수주, 이제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건 있었지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 모델에 있어서 이쪽 봐야 된다라는 것을 방산을 생각했을 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주항공 쪽이 붙으면서 방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물론 매출 인식이나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로 치면 현저히 작은 규모일 수는 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고요. 스페이스 X가 이제 실제로 뭐 상장할지 안 할지 아직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형 상장 종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우주 산업 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점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몸값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몸값을 좀 더 부여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대규모 자본 조달을 했기 때문에 우주 프로젝트의 투자라든지 이런 집행 속도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런 개발 집행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 쪽에서도 우주 산업 정책을 20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주 경쟁 강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 비해서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 지금 4차 발사가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충분히 저는 좀 기대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산주들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주도주의 생로병사를 보면 주도주가 완전히 그 탑티어로 그죠? 예를 들면 갔다가 자리를 잃었다가 헤매다가 다시 주도주로서 오는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한번 이 에너지를 쏟으면 그 생로병사가 다 하면 사실은 이제 또 새로운 주자가 나오기 마련이게 몇 년 있다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방산주가 내년에 상반기 잠깐만 반도체가 주도주였다가 밀어내고 방산이 다시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실적과 모멘텀으로 인해서 구간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죠? 실적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방산주 가운데서 좋게 보시는 기업들, 그다음에 우주항공까지 포함해서 좋게 보시는 기업들.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마음속의 종목 좀 공개해 주고 가십시오. 네. 결국에는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 쪽으로 보나 그리고 뭐 방산으로 보나 오늘 또 그렇죠. 폴란드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관련돼서 모멘텀이 붙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주항공 쪽은 지금 스페이스 X 밸류체인 기업들이 사실 시세를 강하게 가져가는 건 사실이긴 해요. 중소형 종목군들이. 아니면 이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체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종목도 한번 무게감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도. 하지만 좀 더 탄력도를 원한다. 우주항공 쪽으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섹터를 보면 우주항공 쪽보다는 방위산업이죠. 그죠? 네. 우주항공은 어떻게 보면 독립 변수가 아니잖아요. 스페이스X가 잘 됨에 따라서 종속 변수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노스페이스 기대감 그것 때문에 사실 올라간 것도 아닌데 네. 변동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방위산업은 독립 변수죠. 그죠? 방산이 잘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혹시 방위산업 쪽의 기대감은 네,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로 보셨습니다. 그러게요. 2차 전지나 방산이나 또 뭐 조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섹터들은 기회는 있잖아요, 그죠? 네, 조선은 네.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보다는 그렇게 강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네, 예. 이런 종목군들은 예. 한때 시대를 주도했다가 지금은 좋은 이슈가 나와도 쉽게 기지개를 다시 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급적으로 너무 그죠? 네. 쇼크가 좀 있는 네, 상황이에요. 물론 뭐 산업적으로 완전 다른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주도했던 종목군들의 이런 어떤 추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회생하기는 당장은 쉽진 쉽지 않다라고는 않죠, 보는데 맞아요. 네. 반도체도 그 방산도 방산.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번에 하나오션 관련돼서 물론 마스가 프로젝트 윤곽이 완벽하게 제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세가 완전 꺾이지는 않았어요. 중장기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경고가 같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래도 힘을 좀 옹집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다. 그래서 조방원 테마는 뭐 조방원 섹터는 내년에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기회는 실적 시즌이 이제 또 도래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기회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자 반도체, 다시 보다, 발음이 안 되네. 다시 보자 조방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